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 아트 조이뮤지엄 ICA 소통하는 그림 연구소 대표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 썸네일 보고 조금 걱정하셨죠? 제가 경기 침체기 극복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쩌면 두 번째 IMF가 온다. 한국이 지금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학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미술교육인들이 제 영상을 정말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제가 교육했던 미술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고요. 설마 했는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경기 침체기를 견디고 또 극복하기 위한 미술 교육원들의 운영 노하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영상을 하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검색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네이버에 이소영이라고 치면 배구 선수가 나오고요. 이소영 작가라고 치면 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오고 제 유튜브나 제 개인 블로그들이 있으니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비단 어린이 미술교육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엄 교육 사업, 그다음에 기업 교육, 도서관 교육, 컬렉터 강의, 또 제 개인 유튜브, 또 제가 개인으로 쓰고 있는 책 역시 상당히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술 교육 내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를 검색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술교육원, 저는 미술학원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아요. 보습의 의미가 강해서 저는 교육공간, 교육원 이 단어를 많이 쓴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미술교육원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작게는 과외를 하시는 선생님, 두 번째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선생님, 세 번째는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선생님, 마지막은 이제 학원입니다. 크기마다 그다음에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통틀어서 저는 이것을 미술교육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 앞으로 미술교육원을 창업하실 분, 지금 미술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 또 나아가서 운영하고 있지만 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과거에는 이 운영 세미나, 창업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저도 3-4개월에 한 번씩 하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면 또 나눠서도 했습니다. 줌으로도 했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했었어요. 가격도 시작할 때는 10만 원이었던 적도 있었고 제일 최근에 할 때는 30만 원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고 내년까지 너무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 예술교육, 예술활동에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미술교육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 어떤 강의들이 많아지냐면요. 돈을 벌게 해준다. 당신은 이것을 들으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세미나들 역시 많아집니다. 즉 코로나 때도 주식이나 스마트 스토어, 가상화폐 같이 새롭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생겼듯이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세미나, 나의 영역에서 어떤 능력을 높여야 내가 나아질까 이런 것에 대한 세미나들이 좀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찾아다니죠. 근데 막상 가서 듣고 보면 지난번에 내가 들었던 세미나랑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날은 뭔가 통찰한 기분이고 도움을 많이 받은 느낌이죠. 저도 그래서 항상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 사실 선생님들이 다 아는 얘기다. 아는 얘기인데 잔소리를 많이 해줘야 선생님들이 바뀐다. 또 내가 이렇게 쉬는 날 시간을 내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시고 활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이런 세미나가 많아지니까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잘하는 곳이 맞는지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배울 것이 있는지 근데 우선 드러나 보자. 내가 뭔가 나아지겠지. 저 역시 BPC 아트를 운영하고 조이뮤지엄을 운영하는 15년이란 기간 중에 10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제 사업을 다졌던 것 같고 한 5, 6년 동안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언제부턴가 BPC에 프랜차이즈 문의도 많이 왔었고 또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쌓여서 ICA라는 자격증 과정을 통해 미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나 지역의 기관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어린이들에게 미술사를 가르치고 현대미술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들, 오래된 원장님들은 퍼스널 브랜딩 이런 세미나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제게 많은 미술 교육원들이 배우러 오는 이유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이 이소영이라는 사람은 미술 교육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엄 교육도 하고 기업이나 도서관 강의도 하네. 근데 아트페어에서도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 키아프 같은 곳에서 빅피씨랑 콜라보도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멤버십 교육도 하네. EBS에도 나오네. 진짜 많은 영역의 미술 교육을 하네. 그래서 배우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강의를 하면 필요 이상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역시 먼저 들으셨던 분들은 그만큼 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느꼈고 또 제가 당분간은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운영 세미나, 창업 세미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DM도 주시고 언제 하냐 이래서 5, 6개월 동안 하지 않을 예정이고 5, 6개월 동안 차라리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지금까지 했던 운영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미술교육기관을 크게 운영하시거나 작게 운영하시거나 본인만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어린이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는 도곡 본원에 위치해 있고요. 처음에는 지하에 있었고 아주 작은 교습소였고 지금은 250명에서 300명까지 가르쳤던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게는 300명까지도 도달해 보았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당연히 원생이 왔다 갔다 했었죠. 제 생각에는 0명에서부터 300명까지 다양한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BPC는 오래 일했던 선생님들이 다시 또 BPC를 차리는 방식이어서 서울과 경기에 총 5개, 본원을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기본 10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교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지, BPC는 어떻게 지난 15년간 체계 있는 교육을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조이뮤지엄은 BPC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원래 조이뮤지엄을 하다가, 즉 미술관 교육을 하다가 대치동에 BPC라는 어린이 교육 공간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요. 뮤지엄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 미술관 교육을 할 때의 노하우, 미술관 교육의 팁, 이런 부분도 되겠죠. 현재 조이뮤지엄은 소마미술관에서 뒤뷔페와 그리고 빌레글레전 진행 중이고요.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프랑코 폰타나전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공식 뮤지엄 교육 기관이 되면서 과거에는 프라이빗 뮤지엄 교육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한 전시에 3, 4천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건 제 개인적인 발전인데요. 저는 한 12년 전부터 다양한 기업, 삼성이나 LG, 그 밖에 KT, 아니면 공기업들의 미술 강의, 미술사나 명화 강의를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저희 회사와는 별개로 이소영이라는 사람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저를 키운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미술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작가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술책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미술 에세이로 사람들에게 미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 사업과는 떼어놓고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어떻게 보면 미술 교육인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작게는 하나의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크게는 멀리 볼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교육회사는 어떻게 기업과 기관과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린이 미술 교육을 할 때 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딱 2가지였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일단 첫 번째는 어린이 미술 교육을 했던 시기가 20대 초반부터였고 대학원 석사 시절을
교육대학원을 다녔는데 당시 모두가 중등교육을 했었어요. 임용고시를 봐야 했었는데 제가 어린이 미술 교육과 뮤지엄 교육을 그때부터 혼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등 미술 교육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이 미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모두가 어린이 미술 교육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막상 해보니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요. 제가 미술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제 꿈을, 제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첫 번째는 난 반드시 미술 교육인으로서 EBS에 나가야겠다. EBS가 우리나라의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나 EBS에 꼭 나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미술관이 어딜까? 국공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겠죠? 또는 서울시립미술관? 난 이런 미술관하고 반드시 일할 거야. 근데 이미 오래됐어요. 2018년, 1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멤버십 교육을 BPC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해당했던 전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멤버십 교육을 한 3,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멤버십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안 했었고요. 그 밖에 아트페어에서 미술 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떠한 저의 창의적인 호기심, 질문들이 미술 교육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느끼게 해줬었고, 그런저런 어떠한 저만의 목표를 이루고 나니 그때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운영 세미나와 창업 세미나, 원장님의 발전 세미나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 제 개인 유튜브는 23,000명의 구독자가 넘지만, 제 개인 유튜브는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 컬렉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이 공간에서는 제가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는지, 또 저는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술교육원 운영 노하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미술 선생님들, 미술 교육인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러 다니는 돈도 아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되새겨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4, 5개월 동안 운영 세미나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어 힘을 기른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도 또 다른 미래를 꿈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이걸 놓치다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던 거네, 내가 미처 알고는 있었지만 못해,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술 교육원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문장을 반드시 정하세요. 여러분,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Just do it 떠오르죠? 뭔가 하나의 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미술교습소, 뭐뭐 미술학원, 뭐뭐 미술공간, 이런 게 있죠. 그 앞에 한 문장이 뭔지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B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긴 지가 좀 오래됐죠.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창의미술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창의미술 연구소였어요. 저기는 창의력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근데 창의력이라는 게 조금 당연히 미술 시간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동시대 미술 작가들을 많이 실제로 원화 감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컬렉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화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까 현대미술 교육공간,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교육인, 즉 원장님이 더 나랑 맞는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없으면 그 교육원의 개성이 없습니다. 도예와 회화를 함께하는 곳, 고객들이 도예도 하고 회화도 한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겠죠. 아니면 원장님이 회화과 출신이면 회화 전문 미술 교육원, 이런 식으로 앞에 한 문장을 꼭 붙여주세요. 어린이 건축교육, 이런 것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원장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미술인으로서 분명히 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떠한 나라를 지향하는 것보다 활동을 지향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나라식의 교육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나라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선진국들을 아무리 내 교육원 앞에 이름을 붙여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미대, 미술 안에서 회화 중심인지 드로잉 중심인지 혹은 입체 조형 중심인지 디자인 감각을 기르는 곳인지 우리 원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줄 문장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빅피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빅피쉬는 하늘색이 떠오릅니다. ICA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이 뮤지엄 노란색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퍼스널 컬러가 있는데요. 이것을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가게일지라도 사업체일지라도 반드시 그 브랜드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교육원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학원, 우리 공간, 우리 교육공간 하면 떠오르는 색이 없다면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벽 전체를 그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뛰드하우스도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하지만 베스킨라빈스에도 우리는 핑크색을 떠올립니다. 근데 의외로 베스킨라빈스는 핑크색이 많이 없어요. 스푼, 매장에 들어가는 문, 손잡이, 즉 포인트 컬러 3-4번만 반복돼도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저도 배운 거예요. 이랑주 박사님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위닝 컬러 이런 책들을 한 번만 읽으시면 왜 브랜드가 컬러가 있어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것이 꼭 벽지 전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입구에 포인트 컬러나 혹은 자주 쓰는 물건에 그 색을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우리는 비용도 아껴야 하니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세요. 이것의 장점은 직원이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할 때 그 브랜드 컬러로 선물을 합니다. 또 사람은 그 공간에 색이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 더 긍정적으로 남고요. 더 기억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육원의 컬러를 정하세요. 그 컬러는 교육인이 좋아하는 컬러여도 되고요. 너무 이 색이 다른 곳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미술교육원은 지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하늘색을 쓰고 노란색을 쓰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핑크색을 쓰는 곳도 많고 약간 같은 핑크여도 천차만별의 느낌이 있을 거고요. 같은 연두색이어도 다양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컬러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은 너무 기본인데 의외로 미술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약해요. 상표권 등록을 하십시오. 상표권은 어떻게 보면 특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특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거랑 이름을 비슷하게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변리사 분에게 부탁을 하면 이제 일단 이 상표권이 있는지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이 상표권은요 분야별로 줍니다. 특히 미술 교육을 한다 그럼 미술 분야에서만 만들면 돼요. 내가 아주 큰 기업이 되겠다, 삼성 같은 곳이다 그럼 전 분야에 걸쳐서 상표권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것이 외국까지 넘어가면 비용이 더 큽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10년 정도를 보고 10년간 내가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혹시나 훗날 내가 이 이름으로 너무 성장을 했는데 다른 곳에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었네. 어떡하지? 이제 와서 바꾸기 아쉬운데 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명함도 만들었고 간판도 만들었는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권리를 가져라기보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원의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 이러면 상표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한글로 돼 있던 걸 영어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앞뒤로 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기 전이라면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놓으시고 1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하고 1년이 있다가 나와요. 오래 걸리죠.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럼 서둘러서 변리사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미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학원이다. 교습소다. 근데 이게 혹시 이름이 있느냐? 그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상표권 등록을 해도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매우 높을 때는 이름을 바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괜히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원래 쓰던 분이 나타나서 이거 내 건데 왜 이걸 쓰세요? 그만 쓰세요. 못 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분에게 있어요. 괜히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평범한 이름은 상표권 등록이 안 되지만 조금 특별한 이름들은 다 등록이 되니까 로고랑 상표권을 함께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소통하는 변리사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상표권 변리사 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비용도 나눠서 내긴 하는데요. 한 총 합이면 한 40~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절약하고자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건 그냥 변리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표권을 등록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것만 지켜도 기본은 간다 하는 3가지 교육원 브랜딩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것이 다른 사업체에도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내 브랜드를 설명할 수 있는 한 줄 문장을 만들 것. 두 번째, 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컬러를 고를 것. 세 번째, 상표권 등록을 할 것. 아직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꼭 실행에 옮기시면 좋겠고요. 전 다음번 영상에서 또 경기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운영 세미나를 영상으로 노하우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